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8월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한 번이면 의심하고 두 번이면 더 그 의심이 더 강하게 힘이 붙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 내릴 때는 조금 갸우뚱했던 분들도 오늘 같은 장에서는 더 힘들게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양 증시 흐름입니다. 오늘 코스피 현선물에서 네. 외국인 매도세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반도체주 위주로 그렇죠. 많이 힘든 장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버티는 전략을 저희가 좀 뿌려드리려고 해요. 예, 뭐 사실은 특히 지난 주말에 엔비디아 관련된 또 악재가 전해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미 좀 많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네. 악재가 추가되면서 오늘 시장은 사실은 이미 이 정도 떨어질 거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당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당하는 게 좀 마음의 어떤 불안감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같은 날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좀 편안하게 오히려 이렇게 좀 역발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임종윤 앵커께서 네. 예상했던 어려움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금이라든지 전략 같은 네. 거를 챙겨드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런 얘기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간 주요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그러시죠. 예, 사실 뭐 좋은 건 없습니다. 방산 쪽이 조금 괜찮았는데 방산도 전체적으로 지수, 그러니까 섹터 전체는 뭐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일부 종목들은 좀 강한 모습들 보이긴 한데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특징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특징 하나와 함께 버블의 사이즈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 도드라지게 큰 또 하락하는 그런 섹터는 또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묶어보면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이런 쪽 전체로 좋지를 않고요. 바이오 쪽도 오늘은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코로나19, 폭염 뭐 등등등해서 제약 쪽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금융주, 그러니까 밸류 관련된 은행 이쪽도 오늘 좀 좋지를 않고요. 태양광, 풍력, 조선, 대왕고래 뭐 전체적으로 다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일 먼저 좀 봐야 될 건 역시 반도체 당연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지난 주말에 나오니까 어제 나왔죠. 어제 나온 이 블랙엘 차세대 AI 가속기인데 블랙엘에 대한 악재 외에 그 전에 법무부에서 미국 법무부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 혐의 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악재 또 하나의 악재가 겹쳐진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 블랙엘 관련 악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4분기에 블랙엘 제품 두 가지가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GB100과 GB200인데 이번에 설계 결함이 발생을 한 건 GB200이고요. GB200은 블랙엘 202개 플러스 CPU가 들어가는 이제 AI 가속기인데 여기에 이제 HBM은 16개가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기존 어떤 H100, H200 대비 성능은 한 30배, 소비 전력은 25분의 1 정도 덜 들어간다고 그래서 빅테크들이 뭐 그야말로 적게는 뭐 수조 원, 많게는 뭐 거의 100조 원까지 주문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출시되려면은 뭐 한 3분기 가까이, 한 석 달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워낙에 선주문이 많은 상태라 그만큼 기대감이 컸었다라는 거. 또 사실은 이런 기대감들이 이미 엔비디아의 주가에 반영이 돼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출시가 적게는 뭐 석 달, 뭐 많게는 그 이상까지 뒤로 좀 연기된다. 이제 이 얘기가 이 블랙에 관련된 어떤 이 설계 결함 얘기의 이제 주요 내용이 좀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런 루머에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부인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부인의 강도가 그렇게 아주 강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또 루머로만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이 AI 관련돼서 지금 엔비디아는 AI 가속기의 97%또 짝꿍인 TSMC는 AI 관련 반도체 이 파운드리의 92%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AI 관련돼서 너무 많은
독점을 하고 있다,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독점에 대한 좀 그 리스크 회피 현상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나 TSMC 현재로서는 이게 거의 독점적인 상태이긴 한데 이 대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GPU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의 TPU가 대체제로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 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HBM3E까지 4분기에 납품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체제가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대체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기 사이에 과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요. 28일 날 우리 시간으로 29일이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의 이 관련된 매출이 어떤지 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을 특히 좀 주목을 해서 보신다고 그러면 지금의 약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패닉셀에 가까운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건지에 대한 좀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엔비디아 관련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반도체들 뭐 좋지 않습니다. 두 자릿수 하락률 기록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건 참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들 좋지 않다는 거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16만 원대로 떨어진 거 이 부분이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수혜가 과연 실제로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주가에 반영될지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오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어디까지 떨어지느냐보다 과연 반등을 오늘 내로 하느냐 이 부분에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반도체 주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도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호재 일색이었는데 악재가 하나 좀 이제 출몰할 그런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핫투 여름철 이제 이 파업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되겠는데요. 지금 조선 3사들, 조선사들은 대부분 다 여름 휴가 중입니다. 워낙 덥기도 하고 8월 초가 대부분 뭐 그 정기적인 휴가 어떤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휴가가 8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이제 대부분 조선사들이 끝나게 되는데 그럼 8월 10일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핫투 여름 노동쟁의가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조선 이 노조가 28일부터 1차 지금 총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약 한 3주 정도 남은 거죠. 그 3주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될 거냐 이 여부 상당히 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주들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선 기자재 업체들 KSP 마이너스 6%, HD손해양도 7%, 현대힘스는 HD 현대그룹 계열의 이 선박 블록을 만드는 회사죠. 거기도 역시 8% 넘게, H현대중공업도 8% 넘게, 인화전공도 10% 넘게 각각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는 일단 뭐 실적과 관련돼서는 뭐 크게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여름 이 투쟁이 이게 이제 결국은 혹시라도 납기 지연으로 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납기가 지연된다는 얘기는 배상금이 늘어날 수 있다, 배상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 배상금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줄어드는 쪽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단기간에 끝난다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건데 만약에 파업이 장기화되는 여지가 생긴다 그러면은 간과할 수 없는 조선주의 상당히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시작이니까 나오는 뉴스들 같은 거, 이런 대응하는 것들, 협상 내용 같은 거 좀 잘 참고하시면서 조선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일 어떻게 보면 버블의 사이즈가 작고 색깔도 옅은 거로 생각한다면 그건 방산주가 오늘 그래도 선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역시 이제 방산주의 지금 가장 큰 이거는 뭐 호재죠. 중동의 지역적 이 위험, 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이스라엘 진영, 즉 이란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다음에 레바논 헤즈볼라 이 반이스라엘의 핵심 이 세 쪽이 지금 빠르면 현지 시간으로 5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진행이 될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스라엘도 지금 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미국도 지금 그쪽에 배를 좀 파견을 하는 등 상당히 좀 미국도 긴장을 한 상태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충돌이 국지전,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를테면 그 이스라엘 간의 이 국지전 정도, 가자 전쟁 정도로만 진행이 된다면 사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유가가 조금 오르는 정도 수준일 텐데 만약에 이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6차 중동 전쟁으로까지 확산되거나 비화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정말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것이다라는 일단 쪽에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의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도 역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중동 지역의 이 불안감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 한번 주가들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낙폭이 뭐 작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라든가 이쪽보다는 좀 덜한 모습이긴 한데요. 한화오션 7%, H현대중공업 앞서 말씀대로 8%. 한화오션과 H현대중공업은 이제 조선과 이제 방산 같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방위산업 관련된 이제 그 부품이나 장비 업체들 이런 쪽들도 좀 한 5~6% 정도 낙폭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전히 딱히 뭐 더 말씀드릴 만한 그런 어떤 좀 모습을 보이는 섹터들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약세인데 태양광이랑 조선풍력, 반도체 쪽, 화장품까지 아까보다는 조금 버블 사이즈가 커지는 거 보면서 이 낙폭이 조금 더 커진다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오전장 상황이 이렇고 오후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낙폭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내일은 좀 반등하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브리핑 마치고 이대훈 파트너와 함께 이제 종목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힘들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종목 얘기로 우선은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이델리온 안상윤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뭐 상승하는 섹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 어떤 부분 꼽아 볼까요? 우선 처음에 네. 석유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유 관련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라엘 하니예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에서 사망하자 이란은 대대적인 공격으로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의 불안한 정세가 주가에 반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난주 344만 배럴 감소하여 올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도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석유 관련주는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 시 급부상하여 상승하고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석유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 석유는 국내 블랙 아스팔트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고 산업용 자재 및 합성 수지, 케미컬 상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매출도 아스팔트 부분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석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에 전반적으로 석유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네. 현재 석유들은 시장에서 해지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수 상승 시에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적인 포지션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흥구 석유도 보시면 흥구 석유는
GS 칼텍스에서 예. 매입하여 경북 지역에 판매하는 석유류 도소매 판매 업체로서 자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휘발유, 등유, 경유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네. 흥구 석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예. 네. 바뀌었네요. 네. 네. 흥구 석유도 한국 석유와 마찬가지로 예. 상승과 하락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한국 석유가 상승폭이 더 높았는데 네. 오늘은 흥구 석유가 상승률이 더 높은 모습입니다. 예. 햇주주로 종목 이동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변동성이 워낙 큰 만큼 네. 단기적인 포지션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석유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 그리고 이렇게 파란불을 켠 증시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한국석유와 흥구석유 차트로 우리가 짚어봤는데 변동성이 아무래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공통적인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요. 어떤 섹터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까요? 예, 두 번째는 해운 섹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운이요. 네. 예, 해운 섹터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해운업계 실적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해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사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바다를 가로질러가는 홍해 항로 대신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채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화물선은 운항거리가 길어지면 적재 능력이 줄어들어 운임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운업계는 우회 항로 채택이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흥하해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흥하해운은 액체 석유 화학 제품 운송으로 탱커선 해상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23년 영업이익 246억 원이며 24년 영업이익은 23년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하해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일봉상 하락 추세를 벗어난 모습이며 예. 121선을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의 상승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석유주와 같은 해지성 관련주임에 유의하시고 일봉상 121선을 이탈 시 다시 하락 추세선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우리 이 해운주, 흥하해운을 살펴봤습니다. 해상 운임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증시 들여다보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흥하해운을 꼽아주신 이유는 일봉상 하락 추세가 조금은 잦아들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121선을 잘 지지해주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하해운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새 감기 환자가 그렇게 다시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도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때문에 진드키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주 만에 5배 이상 증가하는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과 폭염, 휴가철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다만 코로나19는 통상 7, 8월에 증가했다가 9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는 점과 코로나19가 이미 엔데믹이 된 상황에서 이번 재확산세가 관련 기업의 추가 매출 모멘텀이 될지는 의문이고, 이미 상당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재고를 소진하고 생산량을 늘려야 할 만큼 수요가 있을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진단키트를 개발해 보건소와 병원에 공급했던 기업들은 제품 사용 자체가 줄어서 일제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수젠텍 한번 보시면 네. 수젠텍은 현장 진단,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질병 및 예후에 대한 진단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2년 영업이익 250억 흑자를 기록했으나 23년에는 영업이익
228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수젠텍 경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현재 주가가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코로나 관련주는 신선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힘은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매매해 보신다면 하락 추세선 상단 8,000원 부근에서 손절 잡고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종목은 랩지노믹스인데요. 랩지노믹스는 산전 기형아 검사, 암 유전자 검사, 염색체 이상 검사, 개인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유전자 분자 진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2년 영업이익 662억 원 흑자에 비해 23년에는 68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랩지노믹스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꾸준한 하락 추세에서 최근 상승세를 보였지만 예. 일봉상 241선에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강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인 수젠텍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되 241선을 뚫어주기 전까지는 매매 타점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두 가지 살펴봤거든요. 일단 대장주로 수젠텍을 좀 꼽아주셨는데, 일단 최근에 이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실적치에 증가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전략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8,000원 선, 손절선을 지키면서 대응을 하자. 수젠텍에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랩지노믹스는 위에 보니까 강한 저항선이 좀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랩지노믹스보다는 수젠텍이라는 지금 현재 이 강한 대장주라고 이 관련해서는 꼽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안상은 파트너는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볼게요. 우리가 지금 앞에 이제 세 가지 섹터는 상승 쪽에 이제 기운 부분을 봤는데, 이번에는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어느 쪽 볼까요? 지수에 따라 가지고 네. 지금 살짝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선주군요. 네. 하락 쪽에 지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네, 조선주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투자와 수익성에 대한 의문으로 후속 업종 모색을 하는 상황에서 조선주가 주목을 받고는 있습니다. 네. 선박 건조 주요 비용인 철강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고가의 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로 실적 전망치는 상향 조정이 될 것입니다. 조선업은 민간 상선과 더불어 군함 등 특수선도 포함이 되므로 방산주에도 포함이 됩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군함과 같은 대규모 수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강한 섹터입니다. 조선주 섹터에서 주도주 모습을 보이는 HED 현대중공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민간과 군용 선박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월 미국 함정에 대한 유지 정비 보수 MRO 사업 입찰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군 해군 보급 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본 협약을 계기로 연간 20조 원 규모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필리핀 함정 MRO 실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남미 등 권역별 유지 정비 보수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또한 세계 최초 암모니아 엔진 선급 승인 절차를 준비 중으로 선급 승인이 되면 제품 상용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국제해사기구 IMO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선주사들은 IMO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 엔진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암모니아 엔진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엔진이 상용화되면 글로벌 엔진 시장에서 유리한 구직을 점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업이익이 22년에는 2,800억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23년 1,800억 흑자로 전환했고 24년에 6,500억 규모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후실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다만 8월 중순 중앙쟁의대책위원회가 열리고
파업 일정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파업 관련 내용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현대중공업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예. 차트 모습으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2년 동안 네.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박스권을 뚫어주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신고가 후에 지수 여파로 조정 중인 모습인데 21선인 18만 원 선만 지켜준다면 상승파 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딱히 나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단기적인 추세선을 지지하게 된다면 여전히 이제 상승의 분위기가 유효하다라고 HD 현대중공업을 살펴주셨고요. 조선주 하나 더 볼까요, 파트너님? 네. 네. 삼성중공업 하나 더 삼성중공업이요?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초대형 컨테이너 LNG선과 더불어 고부가 가치 해양 플랜트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가 마진의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인 FLNG 건조가 안정화되고 이에 따라 해양 플랜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300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분기 기준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것은 지난 2014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이룬 실적입니다. 24년도 영업이익이 4,600원 예상치로 실적 면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호황기에 진입을 하였으나 현대중공업처럼 파업 이슈가 있습니다. 8월 19일 전후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업 진행 사항도 같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중공업까지 우리 전략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 섹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업종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누가 돼도 이쪽은 뜨겠다 하는 게 바로 바이오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바이오 쪽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바이오 관련해서 네. 미중 갈등 반사이익 차원에서 바이오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인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유출되어 비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요. 예. 사실상 위탁 개발 생산 CDMO 중국 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물보안법 때문에 미국 자국 내 바이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대선 후보 트럼프나 해리스 모두 생물보안법을 지지를 하므로 대선 선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3년 기준 CDMO 시장 점유율은 스위스론자 20%, 미국의 카탈런트 12%, 중국의 우시바이오 10%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3%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 면에서 올해 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을 기록하여 국내 바이오 기업 최초로 연매출 4조 원 달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2조 1,038억 원, 영업이익은 6,558억 원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47%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예, 예. 또한 향후 수주 확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5년 4월 가동 개시가 예정된 인천 송도에 위치한 5공장은 통상 가동 전후로 수주 확보가 활발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적인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예상됩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현재 100만 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11선을 내려간 모습인데 11선을 이탈하면 추가 조정도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정을 기다려 보시고 기회를 포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현 가격대 매수보다는 다소 좀 조정이 나온 뒤에 공략을 노려본다면 그 방법이 낫다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서 우리가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봤고요. 현재도 코스피는 4.57% 하락, 무려 120포인트
주가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4.7% 하락, 750선 당연히 내줬고 740선 초반까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종목 전략 참 포트폴리오 전략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 종목이 있을까요? 네. 어려운 맞아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장이에요. 예, 네. 그렇지만 한번 종목을 그래도 살펴보자면 네. 한전산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전산업은 발전선비 운전과 정비, 그리고 전기계기의 검침과 송달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터빈 보일러 주설비 정비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한전산업은 원자력 발전소 수처리 업무를 담당할 것이며 기존 탈황, 회처리 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업이익 또한 22년 187억 원, 23년 260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예. 다만 지금은 지수 하락으로 인한 여진이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적이면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주가가 거래대금이 줄어들며 큰 매도세는 관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의 이슈보다는 단순 지수 하락에 따른 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주가 위치를 기회라고 생각이 되며 손절가는 60일선 지지선인 12,000원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윗꼬리가 달려있는 17,000원 부분으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3,500원에서 14,2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체코 원전 수준에서 팀코리아 중 한 몫을 좀 차지했던 한전산업입니다. 17,000원 선 목표가 제시해줬고요. 손절선 12,000원 선 제시했으니까요.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안상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무버 신민영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2분기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기대했던 증권가의 예상을 다시금 뒤엎었습니다. 이번에도 SK온 배터리 사업부 아픈 손가락의 적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2분기 영업 손실로 45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2,697억 원 플러스였는데 이를 하회하게 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배터리 사업 부진을 탓하면서 여러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고 있습니다. 일단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6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기 보수 영향 및 정제 마진 하락 그리고 배터리 부문의 자회사인 SK온의 부진에 따른 결과라면서 2분기를 저점으로 향후 실적은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지만 SK온의 펀더먼털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어떤 의견 내놓고 있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16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캐즘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와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전략 추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풀 라인업으로 바꾸고 단위당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원재료 구매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고객 다변화 등의 시설 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합병 등 재무적인 방법을 꼭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내렸는데요. SK ENS와의 합병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 신용 등급 보완을 통한 금융 비용 안정화,
변화, 그리고 에너지 종합 기업으로의 변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배터리 사업 흑자 전환은 장기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사업 전망까지 어둡게 나오고 있으니 SK이노베이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SK ENS와의 합병도 관건인데 ENS와의 합병이 이루어지려면 또 주주총회에서의 통과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적자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 날 바이오 얘기를 계속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편집부의 석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네. 파킨슨병. 이게 사실은 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됐고 뭐 대표적인 게 일본일 테고 미국이나 유럽도 굉장히 파킨슨병 같은 이 치매 하여간 이런 고령화 관련된 이런 질병에 네. 대한 그런 연구도 많고 시장이 만큼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네. S바이오메딕스 이게 이제 얘기를 좀 오늘 준비하시는 건데 임상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이제 좀 기대감을 굉장히 좀 갖게 만드네요. 데이터 어떻게 나왔을지. 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이 회사가 3명입니다. 좀 적긴 한데 이 3명 환자한테 파킨슨병 치료제 고용량, 좀 많은 용량을 투여해서 그 환자들이 이제 도파민 세포가 이제 좀 잘 활성화됐는지를 이제 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아, 1년을? 네. 그러면은 뭐 샘플이 작긴 해도 뭔가 좀 의미가 있겠네요. 예. 네.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바로 이제 전달, 이제 지난달 6월 25일에는 이제 저용량으로 투약한 환자 3명에 대한 결과를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또 발표를 하는 건데요. 그거는 고용량 투여고 네, 그때 당시에는 저용량, 이번이 고용량 발표입니다. 이번이 고용량이고. 네. 예. 그때 이제 저용량 투약 결과를 좀 보면은 파킨슨 평가 척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점수가 기저치 베이스라인 대비 한 12.7%나 하락을 해서 이 말은 이제 운동 능력, 회복 능력이 이제 좀 좋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파킨슨병의 수준이 네, 개선됐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12.7점 정도 운동 능력이 좀 좋아졌다. 치료 효과가 있었다. 네, 맞아요. 회복을 확인했다. 회복을 했다. 네. 이게 이제 글로벌 독일의 제약회사 바이엘도 이 같은 기전으로 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7.6점이었거든요. 바이엘의 그 개선 그거는? 척도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데이터를 그러게요. 저용량 낸 거였죠. 그러니까 바이엘이 7.6점인데 S바이오메딕스는 12.7점이니까 네, 10% 근 하락을 2배 해서. 가까이 더 네. 2배라고 좀 과장이네요. 2배 가까이 어쨌든 네. 더 치료 효과가 있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량 다음 달에 발표할 그 내용도 좀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파킨슨병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굳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뇌 속에 도파민 세포가 소실되면서 이 병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제 당연히 퇴행성 뇌질환으로 분류가 되고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병입니다. 주로 60대에서 70대 사이에 주로 발병이 되고요. 네. 이제 고령화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환자들은 계속 늘고 있지만 현재 그렇죠. 근원 치료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미충족 의료 수요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니즈가 아주 큰 곳이라 한번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이제 엄청 시장이 커지겠죠. 글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아마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결국 이 양반들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노인이 될 거고 네. 그러면 사실 이 병에 꼭 걸린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만큼 높아진다는 점에서 봤을 때 본인들도 이건 내일이 될 수도 있어 하면서 연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좀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파킨슨,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거는 아닌 거죠? 알츠하이머가 이제 발병이 되면 네. 이제 그 증상을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외래어고 하니까 어려우시니까 그냥 치매라고 하시는데,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생기면 각종 뭐 기억력 감소라던가 여러 이제 뭐 신체 능력 저하 이런 저하, 것들을 그렇죠. 통틀어서 치매, 네, 증상을 치매. 그리고 이제 파킨슨 병은 또 다르게 이제 뇌 속에 도파민 세포가 이제 없어지면서 다 죽으면서 나타나는 이제 또 다른 병 이렇게. 근데 그것도 역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일단 고용량 투약군 이 결과가 네. 저용량에서도 저렇게 바이엘 거보다 이거 엄청난 다국적 회사 아닙니까, 바이엘이? 그거보다 예. 낫다고 그랬는데 예. 고용량이면 그냥 일단 상식적으로 더 좋은 치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되는데 어떻게 예상이 돼요? 네, 이제 임상시험에서 용량에 따른 그 용량 의존적인 치료 효과, 이걸 증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많이 투여할수록 이 치료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걸 증명을 해야 이 약이 그렇죠. 진짜 상용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약들은 고용량으로 투여를 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래서 임상시험 실패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량 의존적 치료 효과를 증명하는 게 임상시험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약을 뭐 1 넣었을 때보다 2 넣었을 때가 더 좋아야 되고 2 넣었을 때보다는 뭐 예를 들어 5 넣었을 때 더 좋아야지 이게 신약으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9월에 나오면 고용량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계단식 그 용량 의존적 치료 효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는 쥐랑 원숭이한테서 이 용량 의존적 치료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용량에서도 효과가 나오는 걸 발견했으니 이제 고용량에서도 이제 비슷한 데이터 효과가 나타나면 이게 정말 상용화에 성큼 다가갈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신호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되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코멘트를 좀 하던가요? 네, 네. 저용량 이제 동물 시험 저용량 투여 결과에서 데이터 패턴이 이제 좀 유사한 걸 계속 확인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량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아마 나올 것 같다. 네, 일단 그렇게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석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용량으로 계속 그 약의 그 양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꼭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으니 이건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고, 실제로 좀 약간 객관적으로 이 임상 실험을 좀 보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던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업계에서라든가 이쪽에서는. 아, 시장에서도요? 네. 이 회사에서 뭐 당연히 뭐 고용량에서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회사 얘기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너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고 뭔가 좀 약간 객관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쪽의 얘기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도파민 세포를 이제 회사에서 완성된 도파민 세포를 뇌 속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도파민 세포로 잘 자랄 수 있는 그 한 전 단계 세포를 이제 뇌에 넣어주는데 이거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플랫폼에 대한 효능을 검증하는 시험도 했는데 이제 모든 그 글로벌 경쟁사 대비 앞서서 가장 앞서서 한 99에서 100%에 가까운 그 분화율을 보였습니다. 이 S바이오메딕스 플랫폼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측면에서 높은 분화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올 임상 결과도 이 플랫폼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 치료제 또한 좀 높은 효능을 보일 발휘하지 것으로 않겠느냐. 전망한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우리 석 기자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의 물론 뭐 실적이 뭐 마이너스가 하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확 돌아서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그 신약 개발이라든가 뭔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회사들을 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S바이오메딕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9월 거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 임상 실험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더 합니까?
네, 그 내년 3월에도 추가 데이터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용량 3명, 고용량 3명에 대한 1년 추적 결과를 이제 또 발표를 이제 하는 비교하는 겁니다.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3월까지 발표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업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회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추정하는 이제 국내 파킨슨병 환자가 20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상 3상까지 종료되는 시점은 이제 2029년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식약처의 어떤 조율에 따라서 조건부 품목허가 임상 2상이 끝나면 먼저 약을 팔게 하면서 동시에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걸 조건부 품목허가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그거 때문에 하면은 자금 조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수익이 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화되는 시점도 2029년보다 훨씬 좀 앞당겨지겠죠. 네.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 이 치료제를 직접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연구 개발만 하고 생산은 다른 데 맡기는 게 일반적인 바이오 그렇죠. 벤처의 네, 그 네, 루틴인데 네. 이제 한 25만 명에게까지 투여 가능한 그런 그 치료제들을 생산 캐파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임상 3상까지 직접 진행을 하고 생산까지도 하겠다. 그런데 뭐 해외로 만약에 치료제를 생산한다고 하면 그때는 수출한다. 기술 수출을 하거나 기술 이전을 또 따로 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기술 이전 논의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줄기세포를 뇌 속에 이식해서 파킨슨병을 치료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500원만한 그 구멍을 뇌 속에 뚫어요. 그럼 꽤 크게 구멍을 뚫는군요. 네, 좀 큽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란에서 채취한 배아 줄기세포, 그러니까 도파민 세포로 커질 잠재력이 있는 그 세포들을 한 6곳에 주사를 놓아서 심습니다. 뇌 속에. 그러면 그들이 이제 분화를 해서 도파민 세포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파킨슨병을 근원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파민 세포가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뇌 속에서. 없던 거를 거기서 키우는 거니까. 맞아요. 재탄생이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뇌가. 그래서 이제 근원적인 치료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아까 바이엘도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사실은 파킨슨이든 알츠하이머든 전 세계 뭐 웬만한 제약사들 아마 다들 성과와 관계없이 계속 투자를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시장이 크고 하니까 이게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이든 2상이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네.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게 그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이런 알츠하이머든 파킨슨병 환자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뭐 다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정말 사이즈가 커지냐 여부는 해외 쪽에 대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경쟁사들과의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러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주요 경쟁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이엘입니다. 그 외에도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이 후원을 만든 하는 회사, 예, 유명하죠. 네, 후원하는 마린 파마르라는 그 이제 연구개발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거기가 또 있고 또 독일 바이엘이 정확히 바이엘이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바이엘의 자회사 블루락 그 테라퓨틱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S바이오메딕스 포함해서 한 3개 정도가 지금 글로벌 경쟁에서 붙고 있다고 보시면 지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뇌에다가 그 도파민 그를 네, 활성화시킬 네. 수 있는 그 물질을 네. 이식을 해서 하는 네, 요 네. 방식은. 네,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 노인병 관련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뭐 항체 약물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 뇌 속에서 이제 도파민 세포로 자랄 수 있는 도파민 전구 세포라고 불리는데 그것들을 이제 직접 뇌에 이식하는 곳은 S바이오메딕스 포함해서 한 크게 3곳이 있다. 그 중에서도 S바이오메딕스의 이 플랫폼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분할을 잘 시켜주는 세포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 플랫폼이 이제
뭐 노보노디스크가 후원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엘이 바이엘의 후원하는 자회사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 블루락 그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60에서 94.4%의 분화율을 보였고요. 편차가 크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바이엘 쪽 마린, 네. 파마르는 80에서 95.4%의 분화율을 보였고요. S 그런데 바이오메딕스는 SBIO메딕스는 99.6%에서 99.9%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두 경쟁사와 비교하면 편차가 일단은 작고, 그러니까 네. 밴드가 네, 이렇게 맞아요. 넓은 게 아니라 좁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저점도 다른 데 최고점 정도 수준이니까 맞아요. 굉장히 제일 낫네요. 네. 딱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세포가 도파민 세포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표식으로 알 수 있는데 이 표식이 한 크게 4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 정도를 이제 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그 도파민 세포의 확률이 이제 99점 몇 %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회사 얘기는 2029년이면 상용화가 될 거다. 네. 임상 3상까지 다 순조롭게 끝난다고 전제하고, 그다음에 2상이 끝나고 나서 국내에서는 적어도 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서 좀 조기에 출시가 될 수도 있다. 네. 현재로서는 그 로드맵이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죠. 삼바 얘기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즘에 물론 오늘은 주가가 조금 아무래도 전체 시장 다 이러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정말 상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셌습니다. 네. 그게 배후에 있는 얘기가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이게 이제 의회를 통과했다? 통과했던 중이다? 뭐 그래서 밀어붙이고 있다. 네, 밀어붙이고 있다. 이 생물보안법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던데 네.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미국인의 건강 그리고 유전 정보를 우려 대상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런 취지로 미국 의회가 현재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인데요. 여기서 우려 대상 기업에 이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우시앱텍 이름이 이제 대놓고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이제 중국 의약품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 뭔가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막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해석이- 어떤 그런 뭐 데이터가 뭐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네, 그렇습니다. 일단 논리는 그런 거네요. 네, 반중국 법안 이렇게 불립니다. 이 생물보안법은. 우시바이오라는 회사가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회사랑 좀 비슷한 스타일인 겁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 개발해주는. 네, 오히려 생산해주고. 이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규모가 더 크고요. 아, 그래요? 네, 기존에는 이제 중국의 최대 아무래도 이제 회사였으니까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톱3 정도에 드는 회사였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 법안이 이제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안이 법안이 이제 밀어붙이고 미국에서 있으니까. 이제 통과될 조짐이 보이니까 고객사들이 벌써부터 이제 갈아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효과가 즉각적이군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갈아타고 그 공장에서 생산 공정을 맞추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이제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좀 앞을 내다보고 미리 이제 삼성 바이오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네. 통과될 거라고 보는 거군요, 업계는 한마디로. 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지금 이제 우시바이오가 이제 제공하는 그 저렴한 원가 원가 경쟁력 한마디로 측면이라든가 가성비가 캐파, 있는 거니까. 네, 캐파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시를 대체할 곳이 사실상 삼성 바이오밖에 없다. 이런 이제 업계의 이런 의견들이 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규 수주의 55% 절반 이상이 미국 북미 시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비중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요.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불투명해진 그렇죠. 거죠. 이제 그동안 이 CDMO라고 하는데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그런 업무를 위탁 개발 생산. 네. 이 CDMO 시장 점유율 보면은 이제 스위스의 론자가 제일 높았고 20%. 그 다음이 미국 캐털런트. 그 다음이 우시바이오로직스였고 그 다음이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시바이오보다 약했구나. 네, 일단 미국에서는. 4위였는데 이제 삼성이 이제 3위로 올라설 그러겠네요. 기반이 좀 마련됐다.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데 좀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시바이오가 미국에서 수주한 게 55%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삼바가 다 가져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기는 안 될 거고 아마 양도 당장은 그 캐파를 감당은 안 될 거고 그럼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스위스 론자나 미국의 캐털런트하고 나눠서 이제 삼성바이오가 좀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 물량을 이 수주의 일부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연히 가지고 올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우시 물량이 삼성으로 이번 2분기에 지금 시적 발표한 게 2분기니까 2분기 때부터 좀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3분기 이후로 이제 이게 조금씩 넘어올 거라 이렇게 봐야 되는 벌써 들어왔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진 않지만요. 지금 2분기에 매출이 이제 창립 이래 최초로 이제 상반기 매출액만 2조 원 돌파해가지고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게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1,038억 원, 영업이익 6,558억 원 나타냈는데요. 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 많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 한 5천억 원 이상 증가했고요. 이게 대규모 수주에 기반한 이제 공장의 가동률 증가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 이렇게 받아서 마일스톤. 그러니까 마일스톤이라는 건 개발 성과에 따른 어떤 대가를 말하는데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유입이 된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스 마침 주가가 나오는데 오늘 당일 주가를 보면 91만 6천 원. 야, 오늘 같은 날에도 어쨌든 주가가 오릅니다. 이거는 뭐 장 괜찮은 날이면은 뭐 진짜 두 자릿수도 오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일 정도로 이 소위 말하는 90만 원이 넘는 주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데 예, 보통 우리나라 100만 원 넘으면은 주당 황제주 얘기하면서 막 이제 하잖아요. 이게 3년 전쯤에 삼성바이오 주가가 네, 100만 원 넘었었고 맞아요. 지금 91만 원, 91만 7천 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예를 들면 다시 100만 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른다라는 게 참 되게 드문 건데 어쨌든 네. 오르고 있다는 거 보면 시장 상황이 조금만 뭐 안정을 찾으면 또 날아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올라갈 여지가 좀 있겠네요. 제가 이제 주가가 오를 것이다는 이제 그걸 전망을 드리는 건 말씀드리기 아니고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실적 전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네, 하반기 매출 4조 원 돌파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4공장 이제 가동률이 이제 계속 상승될 거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글로벌 톱 20 안에 20위 안에 드는 제약사 중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객사로 두고 있는 곳이 16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그 상위 제약사들을 고객층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이 고객 16곳 중에 7곳이랑은 이제 신규 그리고 증액 계약을 이제 추가로 최근에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갈아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삼성바이오에 계속 이제 거래를 계약 하겠다?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올해만 이제 누적 수주 금액이 2조 5천억 돌파를 했는데 이제 이미 전년도 수주 금액의 70%를 달성을 한 거거든요. 상반기에만 네, 거의. 근데 이제 하반기에도 좀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 이거만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흔히 이제 제약사라고 그러면은 이제 신약도 뭐 좀 하지 않겠나, 예. 뭐 또는 바이오시밀러 뭐 이런 걸 하지 않겠나,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흔히 하는데,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네.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계열사 중에 바이오에피스, 삼성 네. 바이오에피스 거기 같은 네. 경우는 주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 자회사잖아요, 맞아요. 바이오에피스 같은 네. 경우. 그러면 삼성이 어떻게 보면 네. 마치 삼성이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부터 DRAM까지 메모리까지 다 해서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 얘기하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게 신약 개발도 하고 바이오시밀러도 복제약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위탁 생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종합 뭐 바이오 기업인가 그렇게 지향을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일스톤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를 받고 또 마일스톤도 유입되고 이게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만든 이제 결과물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완성체라기보다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이 100만 원 근처까지 좀 가고 있는 회사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좀 있다. 이게 이제 석 기자의 좀 판단이시군요.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짧게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바이오업계에서 또 관심사가 그겁니다. 하도 요즘에 인적분해, 물적분해 때문에 욕먹는 회사들이 많아서 셀트리온도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권 이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소액주주들은 되게 반발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 석 기자가 보시기에는 성사가 될지 아니면 회사가 물러날지 뭐 등등등 전망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랑 앞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은 이미 앞서 합병을 끝났죠. 했는데 네. 이때는 주주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둘이 합병하는 게 좋다는 얘기구나. 네, 근데 이번에는 주주들이 엄청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서라는 의도인데 서정진 이제 회장 같은 경우는 주주들의 의견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일시적인 잡음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 주주들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합병에 빨간불이 사실상 이제 들어온 거 아니냐. 이게 좀 어렵게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좀 지분율을 보니까 소액주주들 지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최대주주 지분율보다 네. 최대주주 지분율이 한 27%고 셀트리온 소액주주 지분율이 30% 중반대니까 그러면 근데 기본적으로 서정진 회장이 이거를 주주들의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숫자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제 합병 셀트리온 개인 주주들이 대거 합병에 반대할 경우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셀트리온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 매수하려면 예, 돈도 있어야죠. 그런 것도 이제 따져야겠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파킨슨병 관련된 우리 진행 상황 이 얘기를 좀 중립적으로 살펴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짧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권에 대한 전망까지 석정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모든 주민의 일상을 앗아가다. fit, 벤치 vs CATL, 몇 대 몇? 이거 사실 장난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도 폭염 경보가 내렸어요. 지금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이게 지금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 그 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옛날 아파트들은 위에만 지하 주차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축 아파트들 오래된 데 가보면은 주차 전쟁이죠. 처음에 몇십 년 전에 지었을 때 그 차량 대수보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막 일렬 주차하고 막 밤에 막 아파트에 자리 없어가고 그 앞에 도로에 대고 아침에 주차 딱지 떼고 난리도 아니죠. 재건축 기다리는데 한 10년, 20년 걸리는데 그 짓을 10년, 20년째 하고 계시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요. 근데 그것도 힘든데 신축은 또 신축 나름대로 이런 지금 상황이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가 있죠. 위에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주차장 없애버려서 차가 안 다니니까 아이들이 놀이터 공간이 있고 뭐 수변 공원도 있고 막 이래요. 공원도 저기 조형물도 놓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는 지하로 가서 매연도 없고 너무 좋은데 지금같이 이렇게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터져버리면은 아예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특장 차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편리성이 증대되면은 또 반대급부로 또 이런 게 생겨버리는 일어날지를 몰랐겠죠. 이게 지금 전기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그 열폭주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만약에 지상에 있었다면은 지금 소방대원들이 맨날 훈련하고 있는 게 요즘에 전기차 화재가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 전기차 화재를 어떻게 하면 단시간 내에 잡을 것인가. 물속에 담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 담그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지하주차장에는 이 옆에 차가 있고 기둥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또 난리가 이게 한번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사실 내연기관차 화재 건수가 전기차 화재 건수보다 훨씬 많아요. 상대도 안 되게.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많기도 하고 전기차가 유달리 막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번 일어나면은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다 태워버렸잖아요. 지금 5시간인가 8시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 태워버리고 철근까지 다 녹아내렸어요, 지금 이게. 그 500세대가 다 끊겨가지고 정전돼가지고 지금 다 다른 집 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휴가 가가지고 다행히 누가 도와주는데 그것도 몇 집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텐트 치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날씨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큰일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하필이면 이게 왜 벤츠라는 게 이제 독3사라고 해서 우리 독일 3사라고 해서 굉장히 뭐 차가 약간 고급 라인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중국 걸 넣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언론 보도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모델이 EQ2인 건 확실하거든요. EQE가 세단이 있고 SUV가 있는데 얘는 세단이에요. 지붕이 낮은. 근데 EQE의 설명에 스펙에 거기에 CATL에 NCM811이 쓰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아예 모든 게 다 녹아버렸어요. 지금 이게 원인 파악이 힘든 게 뭐가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차체만 뼈대만 남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건데 지금 어쨌든 그 스펙에 그게 나와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다 CATL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중국의 CATL, 닝더스다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 뭐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SK온, 그리고 뭐 지금 뭐 삼성 SDI 이걸 다 합쳐도 지금 얘네 점유율이 안 돼요. 근데 이 점유율이 뭐 중국 자체 내에서 너무 점유율을 높였다. 중국 내수가 다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를 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중국을 빼고 세계 시장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얘가 점유율이 1인데 얘네는 원래 LFP 배터리를 커왔던 기업이고 NCM이니 NCMA니 우리가 3개 들어간 건 3원계라고 하고 4개 들어간 거는 4원계라고 가지고 원소가 4란 거예요. 4개란 거고. 이 레시피를 가지고 NCMA 이 4개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조합을. 요리사처럼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몇 프로를 가져갈 것인가. 근데 이제 NCM811을 쓰면 일단 화면 하나 넘겨보죠. 계속 이 화면만 보다 보니까. 저기 아까 전에 그 화면을 보면요. 아무 뭐가 없었거든요. 경찰이 그 전에도 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 충격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에 내려오다가 요철에 크게 걸려서 뭐 배터리 밑바닥에 있으니까 크게 충격이 있었다면 뭐 그게 또 하나의 요인이 됐을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그냥 뭐 아무 이유가 없이 자연발화가 된 거거든요. 뭐 자연발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요즘에 훈련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상에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아까 지하주차장에 옆에 차가 있고 기둥이 있는데 이거 화재가 난 거를 그걸 빼가지고 여기 안전한 곳에서 옮긴 다음에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은 하는데 이 딱 훈련할 때 이 조건이 맞아 떨어지느냐. 그게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여기가 물이 절대 새지 않는 판이거든요. 방수판이에요. 여기다 그냥 아예 담궈버리는 거예요, 얘를 담근 다음에 얘를 그냥 물에 물로 완전히 수영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단시간 내에 어쨌든 열을 내리면서 끌 수가 있는데 어제처럼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사례처럼 그런 경우에는 그냥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물이고 소화기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런 조건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도 지금 마련이 돼야 될 거고
그렇죠? 뭐 전기차 지금 충전소나 이런 거를 강제로 옮긴다거나 지금 그 벤츠 충전소 그것도 지금 보면은 다 우리 대형마트니 이런데 대부분 밑에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 이게 지하 주차장에서 만약 터져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인명피해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이런 대형마트나 쇼핑몰 같은 데는. 그래서 지금 이런 훈련이 필요하게끔 되려면은 이런 조건을 맞춰주는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참 어려운 일이죠. 지금 인프라는 다 깔려 있는데 그 법적인 게 그 마련되기 전에 인프라를 먼저 다 깔아버렸어요. 지금 전기차 팔려버렸고, 그렇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 나오는 게 지금 EQE인데 EQE에 SUV가 있고 세단이 있는데 지금 이 모델로 보이거든요. 세단으로. 근데 이게 바로 여기에 중국 CATL에 NCM 811이 탑재됐다고 스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왜냐면 이 벤츠가 몇 년 전 2022년, 2023년부터 CATL하고 손을 잡아서 협력을 해서 앞으로 뭐 차세대 전기차 라인에 CATL을 중용을 시키면서 같이 뭐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뭐 포부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NCM 812, NCM 812 그 하나씩입니다. N이 8, C가 1, M이 1이에요. 그러니까 N이 월등히 많죠. 이거를 10으로 따졌을 때 니켈이 8인 거예요. 코발트랑 망간이 1이죠. 코발트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많이 나는 건데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막 어린애들을 시켜서 광산에서 그걸 캐고 있어요. 비인간적이라고 앨런 머스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코발트가 너무 비싸니까 요즘에 아예 코발트 프리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건 코발트가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망간이 1이 있고 N이 높은 거잖아요. 그 N이 높으니까 이걸 보통 하이 니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주력이에요. 우리나라가 NCM이든 NCMA든 3원계, 4원계를 쓰고 니켈의 함량을 높인 하이 니켈 배터리 이게 우리나라의 주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NCM 811이 어디까지 탑재가 됐냐면은 막 자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독삼사라고 하고 그 위는 폴암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그 윗단계를 간 거예요. 또 포르쉐를 갔죠. 지금 가보시면 포르쉐의 마칸을 갔습니다. 가볼까요? 독삼사 위에 포르쉐 마칸. 자, 이건 이렇게 되는데 자, 막 가슴 아프니까 넘어가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자, 포르쉐의 마칸을 갔습니다. 독삼사 위에 독일 3사, 벤츠, BMW, 아우디 위에 포르쉐, 람보르기니 저기가 있잖아요. 폴암페, 페라리. 그러니까 여기서 포르쉐를 갔는데 마칸이 그러니까 포르쉐 그 폴암페라고 하는 게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엔진 소리가 막 앙칼지잖아요. 막 가는 소리가 나고. 근데 만약에 그 전기차로 가면 너무 정숙하잖아요. 그래서 안 갔거든요. 스포츠카는 안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람보르기니도 포르쉐도 페라리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전기차로 가는 모션을 보여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칸이 포르쉐에서 최초로 이제 전기차로 나왔는데 NCM 811 바로 이 CATL의 NCM 811이 포르쉐 마칸을 잡았다. 그 뉴스에 대서특필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고급 스포츠카 라인을 얘기했지만 뭐 이거 밑에 단계로 굳이 나누긴 그렇지만 푸조나 광저우 자동차 전기차에도 NCM 811 CATL 이렇게 다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칸 일렉트릭 CATL에 100kW C급 NCM 812 배터리 탑재했다. 이 소식이 크게 대서특필 됐단 말이에요. 왜 대서특필 됐냐? 아까 전에 NCMA 3원계, 4원계는 우리나라가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 하이엔드급까지 중국이 치고 들어왔다. 그래서 뉴스가 대서특필 됐어요. LFP 배터리로 싸게 그 시장까지 먹은 다음에 그 시장 먹힌 다음에 이제 윗단계로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침범해버렸다. 우리나라 지금 빨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소식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니켈의 함량이 80%까지 높였으니까 이게 출력이 좋은 거예요. 니켈을 높이면 출력이 좋아요. 근데 출력이 좋은 대신 불안정성이 있죠. 그거를 코발트나 망간으로 잡아주는 거죠. 알루미늄이나. 그걸 넣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일단은 멀리 가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전기차를 1회 충전했을 때 멀리 가는 거에 포커스가 1순위로 맞춰져 있어요. 지금은 전기차 초반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보다는 어떻게든 멀리 가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 1회 충전 시 유럽 WLTP 기준으로 613km를 가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가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 많이 흘렀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금 CATL이 29.8이고 이거 나머지 LG 에너지 솔루션, SDI, SK 오늘 다 합쳐도 거의 될까 말까죠. 거의 비슷해요. 세 개를 합쳐도. 이 정도 수준이고요. 자, 그래서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NCM, NCMA까지 다 왔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자,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테슬라라고 써 있죠. 테슬라의 4680. 이게 지름과 둘레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에너자이저 트리플 A 같은 게 요만해요. 이건 1차 전지죠.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만한 걸 계속 앨런 머스크가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는 원형을 씁니다. 원형 배터리를. 자, 근데 우리나라는 뭘 하느냐?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은 원통형도 하는데 파우치형이 주력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건 뭐냐? 각형입니다. 각형. 각형 배터리가 2022년 기준으로 55%예요. 그리고 이게 SNE 리서치라고 거의 주력으로 나오는 연구기관이 있죠. 2030년에 가서도 각형 비중이 43%, 파우치형 31%, 원통형 26%로 전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하다가 얘도 지금 각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뒤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정이고요. 자, 또 뒤로 가봅시다. 자, 아까 전에 요거는 이제 화재 그 코나 화재인데 자, 이제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그 NCM 811이 지금 탑재해서 문제가 됐다고 지금 정확히 확인 안 됐지만 그 주차장 사고에 들어갔던 게 CATL의 NCM 811로 추정되고 있고 그게 각형 배터리예요. 근데 아까 전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각형, 파우치형, 원형을 봤을 때 각형의 비중이 제일 높고 2030년 예상도 각형이 제일 많다고 했죠. 테슬라는 원형 배터리를 한다고 했고 LG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각형 배터리가 많이 쓰이고 2030년에도 많을까? 각형이 딱 느낌에도 그렇잖아요. 뉘앙스에도. 딱 각이 져서 단단하고 가장 안정성이 높아요. 그런데 왜 저기서 각형을 썼는데 저렇게 됐을까? NCM 811이 니켈의 함량을 높였기 때문에 출력이 높아서 멀리 갈 수도 있는데 니켈의 함량이 80%, 90% 될수록 불안정해져요. 더 폭발의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각형을 쓴 거예요. 각형을 썼지만 그래도 폭발한 거예요. 근데 대세가 어쨌든 각형이란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뒤늦게 LG에너지 솔루션이 각형 배터리를 만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2027년도 3분기부터 각형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금 늦었죠. 각형 배터리 아까 장점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의 주력으로 하는 파우치형 물체 주머니 같은 거예요. 막 그 안에 물성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랑 다르게 각형은 단단한 깡통 도시락 같은 데 들어있고 통기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전기가 누설이 되게 되면은 단락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 발생하면 원래 주변 전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CATL도 각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옆으로 전이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기가 필요한 거고 조사가 필요하고 이거는 그때 그 코나 사건입니다. 이거에 빗대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현대차의 코나가 그때 불이 났을 때 현대차 책임이 맞냐 LG에너지 솔루션 책임이 맞냐 이게 갈렸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벤츠 책임이냐 CATL 책임이 많을 때 이게 착오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당시 결론이 어떻게 났냐. 2021년에 현대차가 4,255억 원, LG에너지 솔루션이 7천억 원으로 합의를 했어요. 최초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거 LG에너지 솔루션 저기 잘못이 크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배터리 업계가 살짝 안 좋았거든요. 악재였거든요. 만약에 이번에도 배터리 회사의 절대적인 책임이고 벤츠의 배터리 모듈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버리면은 또 배터리 회사의 악재예요. 이게 뭐 만약에 CATL이 안 좋다고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반사이익을 얻는다? 지금은 그 개념이 아니죠. 지금 왜냐면 테슬라가 전기차 캐즘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경쟁 관계에서 뭐 우리가 좋다, 남이 좋다가 아니라 누가 한 명이 타격을 입으면 전체 타격으로 와버려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전기차 살 사람들 다 샀어요. 샀고 지금은 저런 화재 사건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조건 따지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CATL이 나쁜 악재가 떨어졌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게 아니라 CATL이 안 좋으면은 야 다른 데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코나 사태처럼 만약에 분할을 해가지고 뭐 지금 자동차 벤츠 회사의 책임이 조금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악재예요. 지금 그 기간하고 틀리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학교 폭력에 빗대서 표를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폭력 더 이상 안 돼. 전기차 화재 폭력 아웃.
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랑 오늘 종목 얘기 좀 깊게 나눠주실 거죠? 예, 예. 네,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왜 종목 얘기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어떠한 투자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그 삼성물산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삼성물산이요. 왜요? 그 삼성물산이 이제 지난주 실적을 공개했고 실적 공개했는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호실적이 나왔는데 그 호실적에 관련된 몇 가지 그리고 결국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미 뭐 정해진 주가인데 이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다 필요한 거고 시청자분들도 이제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향후 삼성물산이 과연 주가가 매출이 이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정점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이 그렇죠. 의미부터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아니고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는 네. 건 무슨 뜻이냐면은 정확하게 지주회사가 되려면 공정위가 그 지정한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는데 하지만 대개적으로 예를 들면은 삼성물산을 갖다가 사면은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보통 지주회사라는 게 그런 맥락이 더 크죠. 투자하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물산을 갖다 소유하면은 이제 삼성생명을 갖게 되고 삼성생명 가지면 삼성생명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를 경영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엇갈려 있는 중요한 회사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이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갖게 되면 삼성그룹, 우리나라의 굴지의 삼성그룹 전체를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삼성물산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주사가 그렇듯이 주가가 상당히 이제 저평가돼 있습니다. 저평가돼 있고 이거를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특히 올해 들어서서 저평가된 회사를 갖다가 올려주겠다라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올해 1분기에는 주가 수익률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처져 있죠. 그럼 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 삼성물산도 당연히 이제 내려가 있는데 어쨌건 이 삼성물산이 그룹 지주사 역할이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조랑 맞는다는 측면에서는 조만간 다시 삼성물산 자체가 아무런 어떤 요인이 없어도 이 지주사라는 역할만 갖고도 사실은 이제 그 3분기, 4분기에 가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일단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물산의 주가의 이제 연계성을 좀 따져보려면 그 이제 사업 부분과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세부 그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설명을 네. 해주시고 그 주가의 연계성을 따져봤을 때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지 이게 궁금할 거거든요. 예, 그렇죠. 삼성물산은 이제 사명에서 알다시피 물산이라는 건 이제 상사라는 예.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수출 주도형 국가일,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반드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와야 되니까 그런 웬만한 기업치고 상사가 없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그런 상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 삼성물산이었고 그러나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리면서 그 에버랜드로 대변되는 이제 그 리조트 분야, 그 에버랜드가 이제 삼성그룹 안에서 형식적으로 삼성물산 일개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리조트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모직으로 대변되는 패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건설인데 이런 4개 분야가 있으니까 4개 분야가 다 골고루 이제 그 매출에 반영하나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져 본다면은 사실상 삼성물산은 건설사로 분류해야 된다. 왜냐면 이번에 2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은 삼성물산의 건설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11조 중에서 정확하게 5.5조, 그 55%에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삼성물산은 건설사로 분류한다라는 것이 매출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표가 이제 삼성물산의 그 실적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적표를 보시면 되겠지만 계속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이제 좋은 이제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영업이익과 매출만 봐도 삼성물산이 그 상당히 우량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기조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지만 이건 뭐 한 주나 다음 주 풀리면은 삼성물산이 다시 제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 결국 모든 기업은 이제 그 매출과 주가에 대해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삼성물산 알짜 회사다라는 건 인식할 수가 있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 4개 분야에서 건설이 전체 매출 50%를 차지하니까 건설의 동향과 건설이 중요한 이벤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삼성물산의 주가에 또 중요한 트리거가 된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사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바로 상사이지만 그렇죠.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건설이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 예. 건설
건설의 업황과 동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가고 또 여기에 이제 건설 쪽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면 아무래도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까이 차지하는 그쪽에서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 예,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요. 그 물산의 네. 건설 사업화 중요한데 건설 사업에서 사실 야 우리나라 부동산 다 안 좋고 뭐 건설만 하고 있는 대장주를 봐도 되게 안 좋은데 삼성물산 건설에 뭐가 있어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삼성물산 건설의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전입니다. 네, 원전인데 원전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UAE 바라크 원전 말에 오랜만에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원전을 수주한다는 것은 대표 선수는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이제 체코 정부랑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예. 그 원전을 지을 회사 필요하죠. 그 그렇죠. 지을 회사가 어디냐? 이번에 체코 원전은 대우건설이 짓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UAE 네, 원전을 네. 누가 지었느냐? 바로 바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55대 45의 비율로 그때 지었어요. 예. 그 바라카 원전이 거의 40조 되는 큰 덩치가 컸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55%, 삼성물산이 건설 사업부가 45%.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그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의 빌딩, 그것도 삼성물산 건설 사업부가 지은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물산의 원전 부분이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원전이 뭐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도 이 지을 예정인 원전이 한 70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원전을 짓는데 원전의 수주에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원전을 갖다가 지을 수 있는 국가가 이제 한 5개국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 프랑스, 미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인데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한테 누가 원전을 맡기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단순한 민간 사업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해당 국가에다가 원전 주겠다라는 국가 대 국가의 외교 역량이 집결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누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원전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우리나라와 3개국 쪽 정도, 프랑스, 2개국 정도의 예, 경쟁이죠? 미국 정도인데 미국도 사실은 이제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에 이제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의 설계 도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있을 뿐인 거지 원전 자체를 지은 지는 50년이 됐어요. 그럼 불안하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프랑스만 제치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체코 원전도 보시다시피 네. 프랑스와 한국의 대결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럽 본토에서 열렸던 수주전에서 우리가 프랑스를 제꼈다는 것이 되게 의미가 네.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70개의 원전을 세계 곳곳에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프랑스만의 대결이다. 그럼 결국 우리가 뭐 70개를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은 하다못해 우리가 40%를 가지고 프랑스가 60% 줘도 아니면 사실은 계급장을 떼고 우리가 그냥 가격 경쟁력, 근로자들의 기능 수준만 본다면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프랑스를 갖다가 우위에 누릴 수 있습니다. 있는, 그 뭐 네. 많은 뉴스를 보셨다시피 네. 일단 공기나 단가가 우리가 프랑스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 싹쓸이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양궁처럼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싹쓸이나 70% 정도 가져간다 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을 지어본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정도인데 대우건설 이번에 체코 원전을 빠졌으니까 삼성물산도 사실은 어디선가 우리가 원전을 수주하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건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네. 원전 쪽에서도 어떠한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예, 예. 기대감을 좀 안고 있다고 했는데 예. 그 원전 하니까 SMR도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SMR 쪽도 잘하나요? 예, 맞습니다. 삼성물산? 그래서 심지어 잘할 뿐만 아니라 SMR을 사실 상업으로 최초로 지을 수 있는 후보 중 하나가 루마니아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루마니아 SMR 원전에 삼성물산이 건설 후보로는 유일하게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랑 거의 본계약에 도달했는데 사실은 뭐 계약을 가봐야 아니까 이번에 뭐 채권전도 그랬죠. 그래서 네. 계약을 만약에 합의한다면 그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 회사는 삼성물산입니다. 그런 점에서 루마니아 SMR도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그 루마니아 SMR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MR이 기존의 대형 원전에 비해서 가진 장점이 많은데 왜 지은 적이 없지 않느냐? 레퍼런스 없지 않냐는 관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만약에 루마니아 원전이 본격적으로 짓는다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곳곳에서 아까 말씀 70개와는 다른 소형 원전을 갖다 곳곳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삼성원전이 우리가 1등이야. 우리가 처음으로 지었어. 라는 어떤 그 자긍심을 갖고 세계 곳곳에 가서 이제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이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존 대형 원전보다 좀 가진 장점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입지상의 뭐 그런 조건들 같은 거 같이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SMR의 S가 스몰이거든요. 네. 그 왜 스몰이냐면은 그 체코 원전이나 이제 UAE 바라크 원전 같은 경우는 UAE 바라크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APR 1400이라 가지고 1400이 뭐냐면 1400 메가와트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체코 원전은 지금은 1000메가와트인데 SMR의 S가 스몰인데 이건 300메가와트. 그러니까 기존의 대형 원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용량인데 용량이다 보니까 스몰이다. 하지만 300메가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리고 사실 300메가를 하나 지은 다음에 세 개를 연달아서 전기니까 연달아서 한다다 보면 1기가 되는 거고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네. 반드시 원전을 지을 때는 원전이 너무나 뜨거우면 안 되니까 이게 냉각수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핵 분열하면 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 예. 이제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냉각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있는 요지를 잘 물 보시면 가까이. 물 가까이는 동해안이나 네. 그다음에 전남의 이제 영광 다 이제 물 네. 바닷가에 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SMR은 그 정도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작으니까요? 예, 그래서 강도 뭐 아주 색강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한강 정도의 그 유량이면은 충분히 SMR을 짓기에 문제가 없다. 오, 한강 정도면? 예. 그럼 한강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강변에다가 SMR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우리 반도체 전쟁을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평택에다도 짓고 그 이천에도 짓고 용인에도 짓고 이러는데 공장을 지어요. 공장을 지었는데 그러면 전기가 필요하죠. 그럼 현재로서는 전기를 갖다가 원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리, 영광 이런 데가 있으면 그 원전을 갖다가 고압, 초고압으로 끌어와야 돼요. 전기를. 그 초고압 성전을 갖다 지을 때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건설 기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강변 어디 됐는가 SMR을 짓고 근교제 지으면 그렇죠. 훨씬. 수비자위가 바로 다 갈 수 있으니까 송배전에 대해도 되게 경제성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 이게 SMR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SMR의 강점, 강점 얘기하나 했더니 그러한 부분에서 따져보니 예. 장점을 참 누릴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예. 그 뭐 데이터 센터나 예. 아무래도 그 반도체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런 거 생각해봤을 때 AI와도 좀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좋은 이제 질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우리가 인류가 과거에 없던 걸 경험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느끼는 이제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일일이 다 편지를 써서 발송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고 네. 텔레비전도 아마 유튜브로 많이 시청하실 거고 인터넷의 혁명을 갖다 우리 겪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거 혁명이 지금 생성형 AI라고 해서 챗GPT로 얘기하는 혁명 시대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자료 조사를 그 제가 주위에 있는 학자들과 얘기해 보면은 한 석사 한 졸업 논문 수준의 챗GPT를 쓰면 쓸 수 있다. 아주 최첨단 박사 논문은 아니어도 석사 논문, 그러니까 문과 기준입니다. 네. 그 정도 챗GPT가 필요한 걸 자료를 찾아주니까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류가 겪는 새로운 혁명을 갖고 있는데 챗GPT가 그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내가 필요한 걸 하나 검색을 결과를 넣는 거예요. 쿼리라고 하는데 검색 쿼리 한 번에 필요한 이제 그 전기 소모량이 0.27와트, 약 0.3와트로 친다면은 네. 생성형 AI, 챗GPT 같은 게 한 번 질문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전기 소모량이 약 3와트예요. 한 10배? 10배 정도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생성형 AI가 너무 대단하지만 전기 먹는 하마다. 기껏 설치해놨는데 이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서버 AI에 쓸 수 있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그렇죠. 도루묵이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그러면은 서버 AI에다가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대부분 서버 AI가 또 열이 많이 나니까 사막에 많이 지어요. 사막에 많이 지는데 거기에 송변이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SMR을 하나 옆에다 지어놓으면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고차원의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근간이 마련됩니다. 이런 점에서 SMR은 중요한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고 네. SMR의 중요한 건설사가 누구냐? 삼성물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삼성물산의 중요한 건설 사업부가 향후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궁금해서 SMR 사진을 봤더니 그 아파트에 있는 그 물탱크 있잖아요. 예. 뭐 그런 크기부터 해서 좀 예. 가지각색 좀 예. 다양하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근교의 SMR을 활용했을 때
이 전기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성형 AI 붐이 일어날 때 연동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조호진 대표께서는 봐주신 겁니다. 그럼요, 이런 요인 외에도 삼성물산 주가에서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할 그런 요소들이 있을까요? 예, 그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계열사의 그 매출이나 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지분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물산의 삼성그룹 전체를 갖다가 경영을 갖다가 장악하게 되지만 주요한 회사,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지분도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5%입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 삼성 오늘 뭐 삼성전자가 내려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그 시총이 한 470점 됐는데 거기 5% 엄청난 거죠. 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지분율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바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오늘 같은 악재에서도 삼바는 주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삼바의 주가에 대해서 삼성물산 지분 평가를 받게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 몇몇 증권사에서는 삼성물산 여러 요인도 있지만 지분법 평가이 그 지주회사로서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 점에서 삼성물산을 또 바라보시면 좋겠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 1분기만 보면 삼성물산의 그 주가 수익률이 48%였습니다. 네. 48%였는데 뭐 좀 내려갔죠. 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참패했으니까 내려간 것도 있는데 결국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 삼성물산의 지주회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은 가치가 있고 이것을 갖다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적용됐을 때 다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냐면 결국 삼성물산이 건설회사로 업종이 분류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게 금리 인하죠. 그 페드가 사실은 뭐 지난주에 금리를 인하를 했어야 했는데 실기를 했다 뭐 이런 것이 월가에 나오긴 있는데 어쨌건 적어도 9월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5.5%에서 4.5%까지 뭐 어떻게 내려갈지만 숨가쁘게 내려간다면 금리 인하 한은도 역시 내릴 것이고 그러면 금리 인하의 가장 최적의 수혜주는 이제 당연히 부동산주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주로 분류된 삼성물산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같이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는 하방 경기성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제 담보가 된 것이고 네. 그렇다면 삼성물산이 이렇게 떨어질 때 사놓으시면은 그 되게 중요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물산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지난주 금요일에요. 공시 하나 좀 유의해 볼 게 나온 게 있어서 삼성 SDI 쪽에서 공시가 있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우리 얘기해 볼까 대표님? 예. 그 지난주에 이제 삼성 SDI가 중요한 공시를 두 개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실적 공시였고 뭐 잠정 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시를 갖다 설명하는 코너니까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상장사는 영업이익과 매출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변동폭이 생기면 잠정 실적을 발표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청하신 분들은 아니 어느 종목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왜 어느 종목을 발표하지 않지라고 의문을 다실 텐데 그 변동폭이 15% 생길 거라고 본인들이 알겠죠? 본인들이 알면 이제 공시에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실적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공시가 이제 풍문조회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 풍문조회 공시는 거래소가 열심히 이제 그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러 종목들의 현황에 대해서. 근데 야, 너네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니? 급등에 대한 사유를 얘기해줘. 이거는 사실 별 의미 없는 공시고.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기사를 보는데 풍문, 루머를 보는데 이 회사의 중요한 급등락을 오갈 수 있는 기사가 발생했다라는 걸 하면은 거래소가 물어봐요. 이거 맞아? 야, 이렇게. 이거 맞아. 진위 여부를 답변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거래소가 좀 더 민첩하게 움직여야 돼요. 다 지나간 거 갖고 얘기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쨌건 이번 삼성 SDI의 조회 공시는 적절하게 언론사에서 삼성 SDI가 미국과 이제 1조 정도의 ESS 납품 계약을 할 것 같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니까 그걸 물어본 거에 대해서 삼성 SDI가 답변을 했습니다. 네. 답변했는데 풍문 조회 공시 같은 경우 만약에 기사가 틀렸다 그러면 공시를 어떻게 답변하냐? 틀렸다. 확실하게. 그 기사를 부인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은 뭐 두루두루 막 쓰는데 부인이 없어요. 그럼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확실하게 맞다라고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던 기사였던 거예요.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계약을 갖다 발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답변을 강제로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사랑 협의 문제도 있을 거기서 거고. 협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루뭉술을 설명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맞는 내용이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삼성 SDI가 이제 그 북미에 최대 1조 정도의 ESS를 갖다가 공급한다라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부인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서
고객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사안에 대해서 3단계별로 이제 계약을 발표할 거다 얘기했으니까 맞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삼성 SDI 당시 품문조회 공시가 중요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제 그 2013년 제 8월로 기억을 하는데 8월이 사실 우리나라 모든 2차 전지 업종의 최고점이었어요. 그 최고점이라 할 수 있는 대장주에서 에코프로가 그때를 기점으로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뭐 요즘은 너무 하락할 게 없으니까 이런 장세에는 오히려 좀 오르기도 하는데 사실 어제 종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그 고점 대비 한 65% 정도의 가격이니까 뭐 투자가들은 너무 울상이죠. 65% 빠졌으니까. 근데 삼성 SDI도 사실은 그런 어떤 큰 고난을 겪었는데 삼성 SDI는 LG에너솔루션과 SK온과 다르게 그 현실을 인식을 했어요. 현실이 무엇이냐면은 전기차가 너무 안 팔린다. 안 팔리다 보니까 우리 매출이 안 좋다는 거를 삼성 SDI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투자가 분들이 시청하신 분들이 좀 잘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뇌피셜을 갖고 그 계속 그 장기 투자를 갖다 강요하고 그걸 갖다 수용하시는데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아, 2차 전지가 안 좋구나라고 인식하는 것과 어디선가 들으는 뭐 예를 들면 리튬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사실 큰 변수가 아닙니다. 라는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그거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연구는 참 열심히 하는 게 맞는데 네. 막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맹신 같은 거는 한 번 더 그렇죠. 재고하면서 다가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조우진 대표가 오늘 또 삼성 SDI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재밌었는데요. 네. 다음에 조금 장이 더 좋아졌을 예. 때 또 다음 주에 인사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5일 월요일 앵커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주 뉴욕 시장 급락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 됐던 이 고용 상황,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일단 7월 고용지표 내용을 보면 일자리 증가가 11만 4천 건인데 예상치가 17만 6천 건이었으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5만 2천 건이나 더 고용이 줄었다. 예상보다 얘기가 되죠. 실업률도 4.1% 예상했는데 4.3%까지 올랐고요. 신규 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 23만 6천 건이었던 게 24만 9천 건. 역시 예상치를 다 올랐습니다. 2주 연속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 전날 발표됐던 7월 ISM 제조업 PMI에서 고용 부문이 마이너스 5.9%를 굉장히 약간 어닝 쇼크 같은 느낌의 어떤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7월 고용 지표가 안 좋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가 훨씬 더 좀 안 좋게 일자리가 5만 건이 넘게 새로운 일자리가 안 나온 거니까 그만큼 시장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경기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실업률이 급격하게 오르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이제 키우게 된 셈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사실상 약간의 거의 공포 분위기였고 일각에서는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패닉셀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서 그냥 투매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시장에서 이 공포 관련된 지수들을 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빅스 지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빅스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25.8%나 초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29.6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 빅스 지수가 30을 넘으면 극단적인 불안 심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중에 29.6까지 갔으니까 거의 근접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빅스 지수도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가 CNN 머니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시장 심리가 있는데 그게 26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밑에 있는 이 표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100에 가는 거 수치가 높을수록 탐욕스러운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거를 이제 의미를 하고 50이 딱 중립이고요. 왼쪽으로 빨간 쪽으로 갈수록 이제 공포감이 커지는 건데 26이라는 거는 극단적 공포가 의미하는 25 바로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빅스 지수만큼이나 시장 심리 역시 극단적인 불안 상태, 공포 상태에 근처까지 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패닉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 제가 한번 앵커 리포트에서도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이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처럼 7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어야 된다라는 그런 실기론이 힘을 좀 얻고 있는 겁니다. 블랙록의 CIO 같은 경우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 얘기를 좀 했고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JP모건 또 뭐 여러 IB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골드만삭스는 9월에서 12월이 세 번의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9월부터 따져서 세 번의 이제 FOMC가 있는데 이때마다 매번 금리를 내려야 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웰스파고는 9월에는 무조건 빅스텝 0.5%포인트를 내려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굉장히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JP모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골드만삭스도 사실은 이 얘기 그 다음에 멘트가 빅스텝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된다. 그래서 연준이 실기를 했다. 그랬으니 이제 9월에는 무조건 빅스텝으로 가야 된다. 또는 심지어 8월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경기 침체 이 부분이 현재 뉴욕 시장을 짓누르는 좌우하는 뉴욕 시장의 심리를 흔들링하는 가장 큰 핵심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또 하나가 샤메 법칙이라는 건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이번에 FOMC 때 파월 의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 같은 식으로 돌아가진 않는다. 장단 금리가 역전되고 보통 15개월 정도의 침체가 왔는데 이번에는 벌써 25개월이 아니라 24개월도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이 과거의 통계는 이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 얘기고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그 경기 침체를 진단하는 지표가 샤메 법칙이라는 건데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연준에 들어가서 이 샤메 법칙의 그 인디케이터 수치를 쫙 봤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0.53입니다. 7월 현재. 근데 이 샤메 법칙을 이제 산정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최근 3개월 실업률의 평균치 거기에서 최근 1년 새 가장 낮은 실업률을 빼는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하거든요. 연준은 0.53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계산 한번 해봤더니 3개월 평균 실업률이 4.13%입니다. 7월 달에 4.3%까지 오른 거를 감안해서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7월 합하면 그렇게 4.13%가 되고요. 그다음에 직전 1년 최저 실업률이 작년 8월에 3.5%였습니다. 이렇게 빼면 4.13 내지 마이너스 3.5니까 0.61이 나옵니다. 0.61 3%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이 공식대로 했을 때 현재 샤메 법칙의 이 수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0.5%포인트를 넘으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0.1%포인트가 더 높게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샤메 법칙대로라면 미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이 샤메 법칙이라는 걸 정말 믿을 만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표 가보죠. 샤메 법칙, 즉 1948년 이후에 0.5%포인트를 돌파했던 게 12번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2003년 한 번만 제외하고 11번이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이 13번째 이제 0.5%를 넘은 셈이 좀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은 91%의 맞을 확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뭐 어쩌다 한번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법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자체 홈페이지 내에 이 샤메 법칙의 그 인디케이터를 올려놓고 있는 정도가 되겠죠. 결국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13번째긴 한데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91%처럼 맞출지 아니면 이번에도 2003년처럼 맞추지 못할지 그거는 상황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보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공포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리부터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의 하락세는 뭐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양시장 5%대 내림세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을 여전히 찾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앵커 브리핑에서도 짚어주셨지만 우리가 뭐 너무나 낙담하기는 좀 그렇지만서도 네. 어느 정도의 이제 경계 심리를 갖고 이러한 지표들을 좀 철저히 살펴보는 자세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불안 심리라는 거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큰 겁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샤메 법칙처럼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 경기가 그동안 계속 좋았으니까 빠질 수 있는 거고 이건 뭐 경제 순환 논리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어떤 네.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구나. 그럼 이제 좀 굉장히 투자라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좀 몸을 사려야 되겠구나. 현금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투자 전략으로 이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빠져서 불안한 마음에 이를테면 투매를 한다든가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도 그냥 던진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냉정하게 시장을 또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시장일수록 좀 더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 투자 전략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